1939년 12월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던 그 순간 누군가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한 지휘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다음 공격은 언제 올까? 우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소련의 탱크 250대가 불타고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이번 주만 해도 대서양에서는 캐나다군 7,500명이 처음으로 호송선을 타고 유럽으로 향했고, 중국에서는 15만 명의 병력이 일본군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만네르하임 방어선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소련군은 250대 이상의 전차를 투입했지만 작은 나라 핀란드는 이 강철 괴물들을 하나씩 격파해냈습니다. 트로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여단 사령관들은 차라리 핀란드인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게 나았을 거예요. 손실 보고서를 들고 스탈린 앞에 서는 것보다는요. 오늘은 1939년 12월 셋째 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입니다. RAF 폭격기 편대 24대의 비커스 웰링턴이 독일 해군 함선을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죠. 그중 2대가 기술적 문제로 돌아가 22대가 독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독일은 약 100대의 항공기를 출격시켰고 그중 44대가 실제로 교전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영국 폭격기 12대가 격추되어 57명이 사망했고 독일은 단 3대만 잃었습니다. 4대가 심각하게 손상되긴 했지만요. 흥미로운 건 양측의 발표였습니다. 독일군은 적군 항공기 28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 영국은 애초에 22대만 보냈거든요. 전쟁에서 숫자는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죠. 이 전투는 양측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국 공군은 주간 폭격을 포기하고 야간 작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은 반대로 생각했죠. 우리 기지는 충분히 멀리 있으니 방어용 전투기 부대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요. 나중에 이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알게 되겠지만요. 바다에서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군 7,500명이 5척의 전기선에 나눠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전함 한 척, 전투 순양함 한 척, 항공모함 한 척이 호위했죠. 이들은 유럽 전선에 투입될 첫 번째 캐나다 병력이었습니다. 같은 날 독일은 아틀란티스호를 파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화물선이었지만 사실은 무장 순양함으로 개조된 위장 전함이었죠. 이 배는 특수 컨테이너에 자기 지뢰 92개를 실었고 위장된 6인치 함포 6문과 대공포 2문을 장착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국기까지 가져가서 상황에 맞게 바꿔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독일은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국 해군선이 이미 코일 시스템을 준비해뒀다는 걸요. 이 시스템은 선박의 자기를 제거해서 자기 지뢰 앞에서 배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심지어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 어떤 선박이 일반 지뢰에 맞았다면 모두 자기 지뢰에 맞았다고 보고하라고요. 독일을 속이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히틀러는 오랜 후원자였던 엘사 브룩만에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자기 지뢰가 영국을 무릎 꿇릴 거라고요.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12월 17일 핀란드 전선에서 소련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네르하임 방어선 중부 지역 슈마 일대에서 벌어진 이 공격은 5시간에 걸친 포격과 200대의 항공기 공습으로 시작됐죠. 공격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레흐데 도로 방어선이었어요. 레흐데 마을에서 5km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러시아 공병들이 집중포화 속에서 조용히 핀란드 방어선에 접근했고 큰 폭발물을 설치해서 돌과 철조망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50대의 전차가 돌격해서 핀란드 참호체계를 돌파했어요. 하지만 핀란드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병은 명령을 받았죠. 전차가 돌파한 후에도 후퇴하지 말고 뒤에 남아서 전차를 따라오는 보병을 상대하라고요. 전차가 지원 병력을 잃는 한 결국 스스로 후퇴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전략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핀란드군은 전차에 짓밟혔지만 보병을 막아냈습니다. 방어선은 아직 뚫리지 않았죠. 윌리엄 트로터는 그의 책 겨울 전쟁에서 지적했습니다. 소련의 기갑 부대와 보병 부대 사이에는 전혀 협력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그냥 같은 방향으로 공격했을 뿐이에요. 전차가 전진해서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병이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보병이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으면 전차는 후퇴하거나 아니면 밤에 그 지역을 지키려고 원형 방어 진영을 만들었죠. 핀란드 대전차 부대는 밤에 도착해서 그들을 각계 격파했습니다. 휴마에서의 공격은 또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전차를 저지하는 데 사용된 돌 방벽은 파괴되지 않고 단지 깨졌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핀란드인들은 전차를 막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가파른 경사로로 유도했죠. 그러면 전차들이 매우 취약해지거든요. 소련 설계자들은 더 강력한 화력을 위해 포탑 아래의 장갑 보호를 희생했습니다. 약점을 드러낸 거죠. 핀란드인들은 재빨리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냈어요. 전차가 경사로를 오르자마자 재빨리 진격해서 지뢰를 깔았습니다. 궤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았어요. 전차의 기관총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주변의 적을 공격하는 게 불가능해졌거든요. 이 두 공격에서 러시아군은 전차 35대를 잃었습니다. 공격에 투입된 전차의 약 3분의 1이었죠.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다음날 68대의 전차가 레우대를 공격했습니다. 핀란드군은 그중 25대를 파괴했어요. 슈마 공격도 다시 실패했죠. 12월 19일과 20일의 전투에서 불타는 러시아 전차는 68대만 남았습니다. 12월 20일 제8 전차 중대는 슈마 앞에서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조각조각 잘릴 수 있었죠. 20대의 전차가 20일에 슈마 마을에 도착했지만 8대가 파괴됐습니다. 공격은 여전히 실패했어요. 사실 카렐리아 지역에서의 첫 20일간 전투에서 소련군은 25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트로터는 이렇게 썼어요. 러시아 전차 여단 사령관들은 핀란드인들에게 잡히는 게 나았을 거예요. 손실 보고 결과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만네르하임 방어선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공세는 15일간 지속된 끝에 실패로 선언됐습니다. 공격에 참여한 전차의 5분의 3이 파괴됐거든요. 스탈린의 공세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장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중국 전역에서 1년의 합동작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죠. 북쪽 산시성에서 남쪽 광시성까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의 전 동맹이었던 옌시산이 일본과 사적 협정을 맺었어요. 산시성의 통제권 강화를 대가로 전투에서 빠진 거죠. 게다가 일본이 지난달 난닝을 점령한 이후로 바다로 가는 길이 차단되면서 국민군은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장제스는 반격을 명령했습니다. 12월 16일 15만 명의 병력이 공격을 개시했어요. 18일에는 광시성 북부 난닝에서 60km 떨어진 쿨룬관을 점령했죠.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일본은 19일에 이곳을 탈환했지만 먼저 중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해야 했어요. 31일에 다시 빼앗길 거였지만요. 중국의 반대편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 16일 2주간의 전투 끝에 중국군은 허난성 카이펑을 점령했어요. 18일에는 중국 제6기병사단이 러허에서 사이진까지의 철도를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바우터우시에 지원군을 보내지 못하게 됐죠. 12월 19일 중국 제35군은 단독으로 바우터우를 공격했습니다. 20일에 도시에 진입했고 일본군을 도시의 한 구석으로 몰아냈어요. 하지만 일본군은 그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거였죠. 중국은 실제로 영토를 되찾는데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일본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맹렬한 반격이 곧 시작될 거였습니다. 12월 20일 일은 이오시프 스탈린의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축하 전보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는 아돌프 히틀러에게서 온 거였어요. 히틀러는 소련 인민의 번영된 미래를 바란다고 축하했죠. 스탈린이 대답했습니다. 독일과 소련 인민 간의 우정이 피로 맹세되었으니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요. 여기서 피는 폴란드의 피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점령지에는 더 많은 피가 흐를 예정이었어요. 12월 19일 한스 프랑크 총독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의 관할 구역 내 유대인들에 관해서요. 우리는 250만 명의 유대인을 총살할 수 없어요. 독살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들을 근절할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찾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1939년 12월은 그저 전쟁 초기의 소강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달랐네요. 핀란드에서는 믿기 힘든 방어전이 펼쳐지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절망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하늘에서는 전략이 바뀌고
바다에서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고 땅 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핀란드의 한 사령관이 걱정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기갑 부대를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이번에 실패했지만 분명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더 잘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공격이 언제 올까 하는 거였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처럼 크리스마스 휴전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이번 전쟁은 달랐으니까요. 오늘은 1939년 12월 셋째 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였습니다.